이스라엘이 일시 휴전을 부인하며 대규모 지상전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하마스가 여성 인질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인질 수도 알려진 것보다 많은 200여 명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저지하려는 심리전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생활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2,200톤을 공급하고 천일염을 비롯한 농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오늘 저녁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지상전을 압박하는 가운데 하마스는 인질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저지하려는 심리전으로 보입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한 여성 인질이 상처를 치료받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을 21살의 미아 셴으로 이스라엘 중부 쇼암 출신이라고 밝히며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רק מבקשת שיחזירו אותי הביתה כמה שיותר מהר למשפחה שלי, להורים שלי, לאחים שלי. בבקשה תוציאו אותנו מפה כמה שיותר מהר. בבקשה. 하마스는 현재 가자 지구에 200명에서 250명 사이의 인질이 있고 몇 군데서 나누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으로 사망한 인질의 수가 22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인질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من أسرى العدو في القطاع بشكل كامل ودقيق للاعتبارات الأمنية والميدانية نتيجة الاستهدافات والقصف الصهيوني المتواصل.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민가를 공습할 때마다 인질을 한 명씩 살해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초 인질을 150명으로 파악했다 199명까지 추가 확인한 상태입니다.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인질 수와 함께 인질 영상을 공개한 것은 임박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지상작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대규모 지상군 투입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하마스의 전략, 그중에 하나로 지하 터널이 꼽힙니다. 긴 땅굴로 게릴라전을 펼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좁은 터널 속에 복면을 쓴 군인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하마스 측이 9년 전에 언론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가자지구 지하 터널에서 무장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터널은 깊이가 수십 미터까지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길이가 500km에 이르고 구조도 뉴욕 도심 지하철만큼이나 복잡해서 가자 메트로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하마스는 이곳에 지휘 본부와 무기고를 두고 밀수물자도 운반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대한 지하 도시이자 군사 벙커인 셈입니다. 가자 지구는 아시는 대로 세계적으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아래에 땅굴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선 군사작전을 펴는 게 까다롭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리 대피령을 내리고 하마스는 주민 이동을 통제하기도 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전장과 그 실제 생활 공간이 그 합쳐져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보통 이제 가자시에서 이제 그 하마스가 주 근거지인 가자시에서 이제 작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예. 가자는 지금 75만 명이 살고 있는 그냥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밀수를 위한 터널, 그다음에 벙커 이런 것들을 너무 촘촘히 그 가자시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예. 아마 군사 작전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군은 항공기를 동원해서 무차별 폭격으로 대응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하마스는 200명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인질들, 이른바 인간 방패까지 땅굴 곳곳에 배치해 대응할 걸로 보입니다. 실행으로 이어지면 상당수에 이르는 민간인 희생이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방과 아랍 지역 국가들 모두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이유입니다.
휴전 보도를 두고 혼선이 있었지만 교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임박한 지상전을 앞두고 이란과 헤즈볼라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사이렌이 울리고 하늘에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휴전 얘기가 나오는가 하더니 하루도 지나기 전 다시 시작된 하마스의 로켓 공격. 로켓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향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의 알쿠드스 병원 주변까지 폭격이 이어졌고 이스라엘군은 지상전을 대비해 속속 남부로 직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거주민에게 사흘 연속 남쪽 대피를 촉구했고 가자지구 북쪽 병원 20여 곳에도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나치와 이슬람 국가에 비유하며 지상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배후로 의심받는 이란과 이란 지원을 받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향해 개입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אל תבחנו אותנו בצפון. אל תחזרו על הטעות שכבר עשיתם פעם. כי היום המחיר שתשלמו יהיה הרבה יותר כבד. 이스라엘은 확전 가능성 등에 대비해 28개 지역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란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America can certainly afford to stand with Israel and to support Israel's military needs, and we also can and must support Ukraine in its struggle against Russia. 이번 전쟁으로 숨진 사람은 양측에서 이미 5천 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도 15,000명에 이릅니다. 세계 각국이 민간인 피해 확대가 불가피한 지상전을 우려하고 있지만 초읽기에 들어간 지상전을 멈춰 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현지 시각으로 18일 전격 방문합니다. 이스라엘을 재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17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한 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방문 기간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거듭 보여줄 예정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파병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군 2,000명을 선발해 준비 중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당국자들은 이 병력이 전투 역할에 투입될 목적은 아니고 군사 자문과 의료 지원 임무를 맡는다면서 보병단은 파병 준비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열흘 동안 이어진 교전, 사망자가 수천 명이 쌓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쟁 지역 전문 김영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방송에 나와주셨었고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들어온 속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현지 시각으로 18일 날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확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어떤 기여를 했다는 메시지 같고요. 그리고 또 하마스 측에는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력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이스라엘 내부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평판 이런 것들도 아마 감안해서 방문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극적인 휴전을 끌어낸다기보다는 일단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데 가깝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느냐 이스라엘을 지지하느냐보다 누가 민간인의 희생을 막는데 가장 공헌을 했느냐 이게 사실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양측이 전부 다 민간인 희생을 줄이는데 우리는 이만큼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이 사태에 승패가 갈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누가 이기냐보다는 어느 쪽에서 민간인을 더 많이 살해했고 또 이 민간인 지역에 대한 공격을 얼마나 잔인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무기보다 더 위험한 걸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
메시지가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가자 지구 점령에 대해서는 또 큰 실수가 될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서 이런 메시지를 낼 거야라고 했던 거랑 조금 부딪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도 민간 희생을 막기 위해서 나라 전체가 우리 노력을 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가자 지구의 민간 희생이 조금이라도 막아지게 되면 그걸 미국의 공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이제 교차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언론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를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메시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에서 누가 이 키를 쥐고 가느냐 그거에서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강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마스 파괴 전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걸 천명을 했고요. 물론 전쟁 중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어떤 멈출 수 있는 명분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 정상들이 어떤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냐에 따라서 이 멈출 수 있는 명분을 계속 찾고 있을 거고 이렇게 명분을 찾고 있을 때 가자 지구의 지상전을 재개하게 되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상전이라는 건 어차피 이스라엘만이 들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미리 내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 우리는 지상전을 해서 민간인 희생을 낼 수도 있다는 힘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중재에 대한 명분 또 지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내부 정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분노한 이스라엘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국가가 대처해서 만족시키느냐 이것 또한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전개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지상전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좀 기다린다, 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상황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 맞게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은 이스라엘이 비난받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피해를 본 당사자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지상전을 들어가면 가자 지구가 굉장히 인구가 밀집해 있는 상황인데 대량으로 민간인이 희생되는 사태가 났을 때는 전세가 전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도 사실은 내부에서 이걸 언제 지상전을 재개하느냐가 굉장히 다를 수 있고 사실 이 사태 시작 초기에는 지상전이 전개해도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다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 시간이 가면서 민간인 희생에 대한 우려들이 가장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상전을 함부로 그렇게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군 내부에서도 아마 의견이 굉장히 충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제사회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조금 더 명분이 필요하다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하마스가 또 정말 미친 짓을 또 했다. 그랬으면 또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인질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질이 250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되레 이스라엘 국민들을 더 자극해서 명분을 쌓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인질 영상을 보면 치료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몸이 이렇게 험하게 이렇게 폭력을 당한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는 인질 협상을 한다는 자체도 사실 민간인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의 여론도 충분히 이제 이걸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인질들은 무사히 우리가 잘 있다라는 메시지와 동시에 또 지금 지상전을 막기 위한 우리의 무기다라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습으로 인질이 사망했다고 알린 것도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전 비슷한 걸 볼 수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 여론전과 선전전이 이 사태의 중심으로 가 있고 그거에는 민간인에 대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마스가 교묘하게 이용해서 선전전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질 영상이 지금 준비가 됐으면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마스가 국내 언론과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사실
잘 상상이 안 돼요. 그 무장 세력이 언론들과 다른 나라 언론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표현한다는 게 그것도 일종의 뭐 여론전, 뭐 선전전 이런 거겠죠? 하마스는 IS나 이런 알카에다 같은 그런 무장 조직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정치 세력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어떤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 팔레스타인 정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언론과의 인터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과거에도 하마스는 취재진과 인터뷰나 그다음 취재에 적극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그래서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예, 하마스는 취재를 하마스를 직접 해봤습니다. 취재를 해보셨어요? 그럼요, 거기 정치 그렇습니까? 세력이기도 네. 하고 언제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하마스를 취재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그 하마스가 조달하는 로켓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저는 궁금했었고 또 다른 외신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마스가 얼마만큼 정치 세력화되고 있는지 그 과정도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 땅굴이라든지 그리고 미사일 제조 과정 혹은 하마스 내부에서 돋보이는 그 차기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고 하마스는 절대 지하 조직이 아닙니다. 오픈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마스의 대변인을 통해서 인터뷰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그 공개된 인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뭐 다른 인질, 그러니까 다른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의 인질 영상들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좀 다르기는 해요. 자기들은 정치 세력이지 정당이지 IS 같은 무장 조직 절대 아니다라는 걸 동시에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 영상 지금 다친 걸 치료해주는 영상 그리고 어쨌든 근데 이 인터뷰 그러니까 이 인질 여성의 말로는 좀 빨리 구해달라 뭐 이런 표현도 있기는 했거든요. 그것 또한 하마스 측에서 저걸 촬영할 때 어떤 걸 말하라고 이미 언지를 줬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잘 있다는 메시지 이 두 가지를 다 협박과 그리고 자기의 안부 이런 것들을 전함으로써 인질들이 우리 손아귀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실은 참 무시무시한 선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러면 뭐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게 납치가 아니라 보호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런 영상이 앞으로 계속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계속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저게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마스가 자신들은 오픈된 정치 정당, 정치 세력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정당들이 이렇게 민간인을 인질로 잡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하마스만 하는 지금 특이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납치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데리고 있는다는 건 강금이고 또 인질이잖아요.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저 방법들을 계속 쓰지 못한다는 것은 역시나 민간인에 대한 국제사회에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가자 지구 내 분쟁이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집트가 좀 중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없습니까? 네, 이집트와 가자 지구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국경이 라파 국경인데 저도 취재 갈 때 가자 지구 할 때 이집트에서 그쪽 국경도 넘어가고 했는데 이게 수시로 닫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세에 따라서 수시로 닫히고 또 열고 있었다고 한다고 해서 카이로에서부터 차를 타고 달려가 보면 또 이제 막혀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늘 라파 국경 넘는 거는 우리 취재진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었어요. 근데 이 라파 국경 그 밑으로 이제 땅굴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집트 땅에도 이게 땅굴이 닿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집트 영토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 있죠. 그리고 이집트에도 테러 세력들이 많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접경에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하마스와 이집트 내 무장 세력들하고 손을 잡게 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집트 입장에서는 걱정거리인 거죠. 그리고
이 라파 국경은 반드시 이렇게 사람과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무기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예민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에 이집트가 계속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 국경이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그 중재가 됩니까? 뭐 미국이 나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자 지구가 지금 어제부터 좀 물도 나오고 그러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 아이들과 여성들의 희생이 계속 나고 있는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끝내고 싶어도 끝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이집트가 중재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반가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태가 사실 하루하루 다르게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집트의 중재가 이스라엘에게는 단비 같은 그런 제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집트는 이 아랍 중동 이 안에 있는 분쟁에 있어서 개입함으로써 존재감을 또 과시할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로서는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부터는 교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에 리포터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그 교전이 벌어졌던 곳에 한번 다녀오셨던 모양이에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완전히 전소한 차가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에리 키부츠는 100명 이상의 주민이 학살된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대부분의 이런 키부츠에는 이런 방탄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방탄 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알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뒤로 폐허가 된 집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에도 이곳에 횡렬하다 남아있을 폭발물 때문에 지금 접근 금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고 이 장소에서 10구가 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온 모습 보셨고요. 혹시 그 나흘 사이에 금요일부터 최근까지 혹시 가자지구 인근에 있는 지인분들이랑 이렇게 연락이 닿은 적 있으실까요? 네, 계속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는 절대적으로 팔레스타인 언론인들이 많아서 지금 취재가 굉장히 어렵다. 자기네들이 있는 곳이 계속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있고요. 또 웨스트뱅크에 있는 팔레스타인 언론인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도 지금 자꾸 최전선화되고 있다. 총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있어서 지금 취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가 만약에 오려고 하면 이쪽으로 피해서 다른 곳에 가라라는 메시지도 주고요. 또 외신 기자들끼리 안전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열심히 긴밀하게 지금 주고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언론인들의 희생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때그때 안전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저희는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피난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해 들으신 게 있으면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도 그 가자지구 남쪽에는 일단 물 공급은 일단 재개된 것 같은데 외신을 통해 전해지는 내용들을 보면 뭐 사람들이 다 그쪽에 몰리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단 여성과 아이들의 희생이 가자지구에서 많이 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호나 의료 물품조차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는 지역이 남부 지역이긴 하지만 그 물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다른 누군가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 놔두고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서럽다고 느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전기가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 문제도 굉장히 심해지고 또 지상전이 전개됐을 때 자기네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목소리예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통로를 좀 마련을 해줘서 여성과 아이들이라도 어딘가로 이렇게 피난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좀 지정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얼마나 이 사태가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버티기 아니면 공격이 들어오면 자신들은 희생을 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뇌관이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가자지구 사망자 절반 이상이 여성이나 어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는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국내 정치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것도 예민한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사실 민간인 희생은 당연하게 봤었고 또 20년 전만 해도 팔레스타인 영토와 이스라엘 영토의 싸움이라는 아주 단순한 구조였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시민들도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네타냐후가 정치적인 우세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닐 거고 또 가장 우려하는 건 저렇게 민간인 학살을 많이 가져와서 하마스에 비해서 자신들이 혹시 더 이 사태에서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건 아마 과거의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이 팔레스타인과 교전을 하면서 혹은 갈등을 빚어오면서 터득한 이스라엘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오늘 들어왔고요. 바이든 대통령 방문으로 이번 전쟁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미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있었던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임대인 부부 일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는 소식 저희가 연속해서 보도를 해드렸고요. 경찰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기도에서도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남부경찰청이 임대인 일가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법인도 굉장히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사업을 했던 걸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보면 과거 북한이 추구해온 전술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를 비롯한 하마스 지원 세력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정황도 계속 식별되고 있다며 직간접적으로 서로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2016년 12월 북한군 특수부대가 청와대 모형시설을 기습 타격하는 장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훈련을 지켜봤는데 특이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북한군 특수부대가 낙하산과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훈련했는데 패러글라이딩 하나에 2명씩 타고 있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익숙한 모습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도 등장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장벽을 넘고 축제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면서 26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패러글라이딩 전술을 전수했거나 하마스가 모방했을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의 대전차 로켓 F-7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RPG-7 로켓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고 북한의 122mm 방사포탄도 최근 이스라엘 인근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하마스와 북한의 관련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이어 로켓포 대량 공격, 아이언돔 무력화, 휴일 새벽 기습 침투 등 하마스가 펼친 전술을 북한이 대남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와 전술에 대해서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 감시 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북한의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탄 6,600여 발 가운데 900여 발이 목표 지점으로 날아갔고 아이언돔이 700발 이상을 격추했다며 아이언돔 요격 체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추진 10주년을 맞아 열린 제3차 정상포럼. 서방 선진국들은 모두 불참합니다. 1~2차 때와 달리 이번엔 우리 정부도 정식 대표단 대신 해수부 장관만 파견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대1로 회원국 정상들과 대표단이 속속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시내 도로는 수시로 통제됩니다. 거리엔 경찰과 군인, 보안 요원들이 쫙 깔렸고 검문 검색은 그만큼 강화됐습니다. 정상포럼이 열리는 국가회의센터 주변은 14일부터 닷새 동안 차단합니다. 16일부터 나흘 동안은 드론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마스와 무력 충돌 이후 흉기 피습 사건이 벌어진 이스라엘 대사관 주변은 경비가 더욱 삼엄합니다. 中方将继续采取有效措施，切实保护外国在华机构和人员的安全。 1대1로 10주년을 맞아 세 번째로 열리는 정상포럼. 140개국, 국제기구 30곳에서 4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도 그중 하나입니다. 전범 수배 이후 처음 베이징을 찾는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Это и отличает настоящего мирового лидера на 5 минут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красоваться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лощадке, и также исчезает незаметно. Конечно, председатель Си Цзиньпин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й человек. 지난달 미국판 1대1로 출범 등 서방 견제 속에 중국의 우호국 중심으로 초청장이 뿌려졌습니다. 1대1로 탈퇴로 가닥을 잡은 이탈리아를 비롯해 G7 서방 선진국들은 모두 불참합니다. 앞서 1, 2차 정상 포럼 때와 달리 이번엔 우리 정부도 정식 대표단을 파견하진 않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분과 포럼에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에 참석해서 우리 방위산업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위산업이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입니다. 특별히 미군 전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온 한미 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다투는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대한 입장이나 잦은 재판 출석에 따른 당무 지장 여부 등 쏟아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보도된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속 등장인물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영 씨의 사촌 형인 이철수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중수부장을 만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연 기자는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이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조 씨 역할을 알고도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이철수 씨와 최재경 전 중수부장 간 대화라는 녹취록이 등장하는데 검찰은 이 녹취록이 조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돈을 주고 데려온 부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들을 물건처럼 사고 판 것도 모자라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아기를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던 걸로 조사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입니다. 네, 신생아들을 불법 거래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확인된 겁니까? 네, 지난 6월 정부의 전수 조사 과정에 확인됐습니다. 대전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한 아이가 발견된 건데요. 경찰이 친모를 조사해 보니 40대 A씨 부부에게 1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 부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다른 아이들의 친권 포기각서 등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부부가 지난 2020년부터 돈을 주고 데려온 신생아는 모두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어떤 경로로 아이들을 데려온 겁니까? 네, 피의자 부부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 등에게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아이 한 명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돈을 건네고 아이를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은 두 차례 더 신생아를 매수하려 했지만 친모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맨 처음 불법 입양한 아이는 자신들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지만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는데요. 이후 매수한 아이 4명은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거나 친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이 아니거나 사주 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네, 이들 부부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 게 있습니까? 네, 이들 부부는 재혼한 사이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주가 좋은 딸을 갖고 싶었지만 임신과 정상적인 입양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친모에게 병원 진료를 받게 해주면서 A씨의 이름으로 출산해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아이들을 판 친모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이 심리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위로 출생신고된 아이의 입양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막판 고심하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오늘 저녁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됐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입니다. 여기서 한의사를 제외하면 수는 2.1명으로 더 줄어드는데요.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의사들이 서울에 몰려 있다 보니 서울은 그래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이 넘지만 지방으로 가면 1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의사수 부족을 언급할 때 손꼽히는 현실이 바로 응급실 뺑뺑입니다. 지난 5월이었죠. 화면에 나오듯 이렇게 후진하는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했던 70대 남성이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나 지방 의료진 부족이 벌어지는 원인이나 해법을 놓고는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의사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인 만큼 처우를 개선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결국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야 필수 의료 분야에도 낙수 효과가 일어날 거라는 주장이 맞서는 건데요. 의사협회는 증언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기간 동안의 어떤 교육 비용이 국가나 사회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사실 한국의 의사들이 다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 시장에 맡겨져 있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숫자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 나오게 되면 다 경쟁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뭐 피부 미용으로 더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영리적이고 과잉 진료에 매몰하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가지고 할 거라는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와 계획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그냥 이거 뭐 숫자 얼만큼 늘릴 텐데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상황이 뭐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매우 지금 씁쓸한 상황입니다. 현대 의대 정원은 1년에 3,058명입니다. 지난 2006년 이후 18년째 늘지 않아 왔는데요. 의대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의 시선까지 쏠린 가운데 정부가 정원 확대 폭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지 또 이와 함께 어떤 대책을 함께 내놓을지가 의료계 반발의 수위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부족에도 정부가 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그런데도 더 오를 것 같은 국제유가가 서민 경제에 부담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덩달아 우리나라 수출입 물가도 석 달째 오름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경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 더 연장했습니다. 연장 조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또 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이 연말까지 한시 연장됩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6개월 한시 시행으로 유류세 인하를 시작했는데 이번이 6번째 연장이고요. 유류세 인하 기간은 2년을 넘기게 됐습니다. 당장 서민 기름값 부담을 덜고 물가를 잡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입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구멍난 지갑을 들고 있는 정부로서는 재정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적재 유가가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사태로 국제유가가 10% 상승한다면 내년 글로벌 생산량은 0.15%포인트 줄고 물가는 0.4%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란이 원유 증산을 철회한다면 1배럴에 $4 상승, 분쟁이 레바논과 시리아 등으로 확산한다면 $8 상승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경우 세계 GDP는 0.3%포인트 떨어지고 물가는 0.2%포인트 오르리라고 봤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충돌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국제유가가 1배럴에 $150 선을 넘어서며 내년 세계 물가는 1.2%포인트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수출입 물가지수도 올랐다고 하는데 역시 국제유가 영향입니까? 네, 한국은행은 매달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수입 물가, 수출 물가지수 모두 석 달 연속 오름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9월 통계를 보면 특히 수입 물가지수가 139.67로 8월 135.68보다 2.9% 올랐습니다. 원재료인 광산품, 또 중간재인 석탄,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 상승폭이 컸는데 산유국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8월 평균 배럴당 86.46달러에서 9월에는 93.25달러로 7.9% 상승했는데 물론 이것도 이스라엘 하마스 간 충돌이라는 변수가 생기기 전의 상황이죠. 같은 기간 원달러 평균 환율도 0.8% 올랐는데 이 환율 효과를 뺀 계약 통화 기준 수입 물가도 한 달 사이 2.3% 올랐습니다. 수출 물가지수도 8월 대비 1.7% 상승하며 석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품이 하락한 반면 석탄,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이 상승하며 공산품 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수입 물가랑 수출 물가가 똑같이 오르진 않네요. 네, 수출입 물가지수 등락률의 차이가 있는 건 수출입 품목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광산품 가중치가 높아서 이 수입 물가 상승폭이 더 높고요. 우리나라 수출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와 화학제품 상승률은 이만큼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재료와 중간재 물가가 높아지면 생산 비용도 오르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수출입 물가
물가지수는 특히 국제유가와 연동된 만큼 상황 전개가 불확실한 지금으로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네, 증시나 환율 시장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이스라엘 하마스 간 충돌 격화로 증시 타격이 읽혔는데 오늘은 다소 진정된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73% 오른 2,454.14에 개장해서 현재 2,460선 너머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0.85% 오른 816.47로 출발해 지금은 820선 위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2원 내린 1,348.5원에 개장했는데 지금은 이보다는 올라서 1,3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긴축 완화 기조 발언을 내놓으면서 장 초반 달러 강세가 주춤하기도 했는데 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예측하기도 어렵고 통제할 수도 없는 국제 상황에 우리 경제 지수들이 출렁이고 있는데 그만큼 정부의 위기 대응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30% 할인 판매하고 있는 천일염은 이번 달 말부터 1,000톤 물량을 반값 할인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낮이 되니 가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7.5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지만 지금은 기온이 19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는데요. 낮 동안에는 선선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지만 극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도 깨끗한데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고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20도, 광주와 대전 21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맑고 일교차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